TV를 시청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리기의 남광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945년 9월 6일 저녁 늦은 시간에 당시 이하여고 강당에서 열렸던 인민공화국 수립, 박헌영이 주도한 인민공화국 수립 그 과정 또 전후 상황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권준이 그 2차, 3차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시작했었던 여운형, 안재홍 좌우 연합이 깨어지고 안재홍 선생이 이제 권준이 자경화되어진다라고 탈퇴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공산파에서 박헌영이 주도하는 재건공산파가 권준 중앙위원회에 침투하기 시작해서 8월 31일 3차 권준 중앙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공산파, 특히 재건파 공산주의 세력이 16명으로 권준의 중앙조직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여운형계 인물이 한 9명 정도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우파라고 할 수 있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세력은 불과 4명밖에 포진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상 3차 조직 개편 이후부터는 박헌영의 재건파가 권준의 중앙 지도부를 장악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군이 뒤늦게 남한으로 진주하게 한다는 것이 이제 가속화되어지죠. 그러니까 해방되고 소련군은 바로 북한으로 들어와가지고 8월 9일 날 벌써 함경북도 운기로부터 해가지고 평양으로 아주 그냥 정광석화같이 들어와가지고 이미 북한에서는 소군정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상당히 출발이 늦었죠. 뒤늦게 이제 메가더 사령관이 오키나와에 있는 하지 중장에게 미군을 이끌고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미군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지가 이끄는 24군단이 실제 9월 4일 날 인천 앞바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풍랑이 심해가지고 3일 동안은 그냥 인천 앞바다에 정박되어 있다가 이제 9월 8일에야 인천에 이제 배들이 정박하기 시작해서 8일 그때 이제 서울에 들어오게 되죠. 인천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소련군에 비해서 거의 3주 가까이 뒤늦게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당시 남한 국내 정세는 제가 여태까지 한 몇 주간에 거쳐서 설명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진주가 임박해지니까 이 좌파, 특히 박헌영계가 아무래도 이제 미군이 들어오게 되면은 벌써 이북에는 소련군이 와 있기 때문에 좌파 공산당이 활동하기는 다소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박헌영이가 선제적으로 소위 말하는 자칭 공화국 국가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는 그것을 급속도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정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인민공화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미군이 앞으로 항우였던 점령 기간 동안에 논의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남한을 대표하는 정부격으로 인민공화국을 급히 수립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또 거기에다가 빨리 좌파가 독점하는 이런 큰 정치 조직체를 만듦으로써 미군 진주 이후에 남한 정서를 가지고 좌파, 특히 공산당 또 박헌영계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걸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좌파들이 일종의 모의를 해가지고 1945년 9월 6일 저녁 아무런 사전 절차도 없이 경기여고 강당에다가 수백 명의 대표들, 대부분 다 좌파들이죠. 박헌영의 공산당계와 일부 여운형계의 인사들
참가해가지고 소위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한 겁니다. 인민공화국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정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인민공화국. 제 인민공화국이란 용어는 좋죠, 사실은. Republic of People.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자를, 공산주의자를 쓰는 인민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루는 그런 총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제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 계급 독재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더 들어가게 되면 그 노동자들을 지배하는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를 가지고 사실 인민공화국이 이게 실상이죠. 그러나 이제 그 레닌의 어떤 혁명 전략 전술 이후 뭐 아시겠지만 이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에 써가지고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본심을 가리면서 포장하는. 그래서 이제 이 인민, people이라는 용어를 인민으로 이렇게 번역, 대체하면서 마치 인민공화국의 대다수 민중들을 다 포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 열매 이들이 뭐 진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진보라는 용어라는 것은 좌파, 공산주의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용어 전략 전술이다. 용어 혼란 전술이다. 인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민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좋은 용어인데, 그 뭐 링컨 대통령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인민을 위한 정부, 이걸 가지고 민주주의로 간결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를 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선치를 하는 바람에 인민이라는 용어는 좌파, 특히 공산당의 용어가 돼버린 것이죠. 그 비슷한 것이 동무라는 용어예요. 동무라는 용어도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동요도 있었죠. 동무들아 오너라, 달맞이 가자인가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고유일 거야 아마. 아주 친한 친구 사이를 동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자들이 일종의 노동계급의 동지적 연대로 차용하면서 동무라는 용어를 정치적 용어로 뺏어감으로써 이 동무라는 용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좀 공산주의 좌파들의 용어가 돼버렸던 것이죠. 사실은 그거 좋은 용어인데, 이와 같이 이들은 이제 어떤 말 하나하나가 상당히 치밀합니다. 이건 사실 이제 대다수 일반 사람들, 시민들을 가지고 이제 현혹시키기 위한, 속이기 위한 하나의 그 용어, 핵책 전략이다,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인민공화국 수립 과정을 보게 되면, 과연 근데 인민공화국 수립 과정에서 뭐 박헌영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국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있는 여운형 입장은 뭐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나 얘기들이 다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박일원이라고 원래 공산주의였다가 박헌영에 반대해가지고 해방후에 이제 남노당을 탈퇴하고 반공산당, 반박헌영의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공산당으로 활동했던 시기였는데, 9월 4일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전에 박헌영, 여운형, 정백, 이 사람들이 당시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허원은 이제 변호사죠. 병실에서 비밀 모임을 갖고 이제 전국 대표회의를 열어서, 그러니까 이때 전국 대표회는 건준 전국 대표를 열어서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자, 이런 어떤 사전 각본을 짰다, 뭐 그런 증언을 또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운형도 사전에 박헌영의 그런 부분에 동의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또 다른 얘기 따르면 이동화는 여운형의 아주 그 실질적인 비서로서 평생 여운형과 행적을 같이 했던 인물입니다. 또 지식인이고 대학 교수 출신이고 또 그런 분인데, 이동화가 아마 동경제국대학을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여운형, 그러니까 이제 이동화에 따르면은 여운형의 동의하에 인민공화국 마스터 플랜을 작성한 사람은 박헌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일원이나 이동화의 증언에 따르면은 여운형이 인민공화국 수립에 참여하고 동의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동화의 증언에 따르면 인민공화국을 선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운형과 박헌영이
입장을 같이 했지만 그 구체적인 계획은 이동화에 의하면 박헌영이 그걸 수행했다. 또 실제 9월 8일 조선공산당 어떤 회의가 있었을 때 여운형이 회의석상에서 본인이 인민공화국의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동지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여간에 이 인민공화국 수립에는 여운형과 박헌영이 뜻을 같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인민공화국 수립도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인민공화국 수립했으면 그럼 인민공화국의 초대 내각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지 멋대로 자기들이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세부 내용에 있어가지고 여운형은 인민공화국의 어떤 조각, 정부 구성은 이제 미군이 들어오니까 미군과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박헌영은 미군하고 협의할 필요 없이 이거는 우리가 독자적인 자주정부로서 우리가 정부 구성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인민공화국의 내각, 조각을 강행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것이 여운형의 행보예요. 그러니까 이 여운형의 어떤 약점이나 애매모호함, 또 어찌 보면 치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인민공화국 수립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 뭐 9월 4일 날 뭐 박헌영과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자고 논의했다는데, 그런데 9월 4일 날은 또 그 여운형의 동생인 여운홍, 또 여운형계 밑에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조한용, 백상규 이런 세 명을 가지고 건준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운형이 건준위원장이죠. 건준위원장 또 건준 명의로 연합군을 환영한다. 그러니까 미군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갖고 인천 포도에서 미군을 만나도록 한 거예요. 미군을 만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9월 4일 날에는 낮에는 자기 동생을 포함해서 건준이사 3명을 보내서 미군을 만나가지고 건준 명의로 또 건준 위원장의 명의로 미군에게 메시지를 준비해서 가고, 또 당일날 9월 4일날 저녁에는 박헌영과 논의해서 인민공화국 수립을 논의하고, 이거 보게 되면 여운형의 행동이 좀 모순적이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지에 이끄는 군함이 인천 앞바다에 인천 바다가 풍랑이 심해가지고 정박을 하지 못하고 3일을 인천 공해상에서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뒤늦게 3일 뒤, 그러니까 4일 왔으니까 5, 6, 8일 정도에 인천 부두에 정박하는 거예요. 그때 여운형이 보낸 3명의 대표가 하지를 만나려고 하는데 하지는 바로 만나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칫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미군정을 실시해야 되는데 특정한 한국인 정치인, 정치 세력을 만나게 되면 미국의 오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지의 그 밑에 부관이 대신 만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3명이 건준 위원장 여운형 이름 또 건준의 명의로 미군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근데 문제는 9월 6일 날 이미 인민공화국을 수립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뭐야, 이미 건준이 해체되고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여운형은 건준위원장, 건준위원회 대표 3인이 와가지고 건준위원장인 여운형 명의로 건준 명의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미군이 뭡니까? 좀 당혹스러운 거죠. 아니 건준은 이미 해체되고 9월 6일 저녁에 좌파 공산주의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는데 9월 8일 날 만난 건준 대표는 뭐고 건준 위원장 명의의 여운형 메시지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미군이 이미 무전을 통해 가지고 서울에서 일어난 인민공화국 수립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사실 그래서 이 첫 만남에서 미군이 여운형과 건준을, 또 특히 여운형에 대해서는 좀 의혹을 갖는, 불신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보면 어떻게 되면 이제 여운형의 큰 실책이죠. 그 건준 3명을 보내가지고 미군에게 설명한 것하고 정작 미군이 8일날 인천에 도착하고 서울에 들어와서 이미 파악한 상황은 전혀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운형이 미군에게 첫 대면에서
그 대표 3명을 보낸 것이 결국은 여운형에 대한 불신과 의혹만 증폭시켰다. 차라리 보내지 못한만 그런 결과를 만들어줬다. 이건 사실 이제 여운형이 치밀하지 못한 거고 여운의 입장에 애매모호한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미 여운형은 이제 실패하고 인민공화국이 그냥 박헌영이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미 닦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치밀하다 그러면 여운형이 9월 4일 날 그 자기 3명을 대표로 가지고 건준 메시지를 갖고 또 여운형의 메시지를 갖고 보냈으면은 그다음에 인민공화국이 9월 6일 날 수립됐으면 뭐 그 전이라도 혹은 그 후라도 3명에게 빨리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런 상황에 바뀐 상황에 맞춰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아무런 그것도 없이 3명은 덜렁 가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미군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과연 여운형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9월 4일 날 건준 위원장 명의로 건준 대표 3명을 보내가지고 미군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갖고 인천을 보냈는데 9일, 6일 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여운형이 또 정체불명의 2차 테러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운형이 건준 인민공화국의 어떤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여운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일종의 좀 공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미군이 의심한 것은 자 상황도 다른데다가 인공 수립 직후에 이제 건준이 이제 해체되는 거죠. 건준이 발표한 건준 명의의 발표문에는 이제 건준은 발전적 해체를 하고 인민공화국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국 준비에는 해방 이후에 한 3주만 역할을 하다가 미군 진주를 앞두고 인민공화국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건준 명의의 발표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조선인민위원회 절대지지, 조선혁명 만세, 뭐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소비에트 동맹의 붉은 군대 만세, 민주주의 연합군 한영 만세. 자, 소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특별하게 찍어서 붉은 군대 만세라고 하고 민주주의 연합군 만세라는 것은 미군을 얘기하는 건데 미군을 가지고 민주주의 연합군이라는 복수의 명치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소련이 좋아할 내용,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할 내용으로 건준명의 발표문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미군이 뭡니까? 야, 이거 뭐 여운형이나 건준은 이게 공산당 세력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전적으로 여운형의 어떠한 허술한 치밀하지 못한 정치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건데 인공수입 다음 날 그러니까 9월 7일 날 여운형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2주 이상을 다시 또 자기 집인 경기도 가평, 양평에서 요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공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인공 운영은 뭡니까? 이제 여운형도 2주 동안 뭐 병가차 집에 있으니까 활동 못하고 이제 박헌영이 독단적으로 이제 지멋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집행위원 선출은 여운형이 빠진 가운데 박헌영이 일방적으로 했다. 그래서 9월 8일 인민공화국 부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당시 이제 그 인민위원회죠. 이제 중앙인민위원회 회의에서 회의 의장은 이망규 씨가 맡아서 이망규 씨는 이제 여운형계예요. 여운형이 어떤를 따르던 또 비서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의장을 맡았지만은 근데 의장을 맡았지만 실질적인 조각은 박헌영이 이미 벌써 내부적으로 다 해놓고 이망규는 이제 발표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사실 이제 인민공화국은 그냥 박헌영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 그런 만큼 인민공화국은 박헌영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인민공화국을 통해 가지고 박헌영이가 전국적으로 이제 좌파, 공산당 조직, 또 공산당에 동조하는 각종 사회단체, 학생 조직,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순식간에 만들게 되는 거야. 노동조합 조직을. 그러니까 이 인민공화국 수립을 계기로 해가지고 박헌영이 해방 초기에 어떤 정치적인 주도권, 특히 조직하에 선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인민공화국의 어떤 발판을 마련했던 용운영은 인민공화국 집행위원회 조각 내각 구성이나 참여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제 소외돼가지고 그대로 그냥 건준 조직을 인민공화국으로 바꾼 박헌영에게 갖다 바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헌영은 뭐예요? 사실 해방 초기에 박헌영하고 재건파는 공산당 내에서도 소수파였는데 이와 같이 건준 내부에 침투하고 또 그 침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민공화국으로의 전환이 있어가지고 박헌영이 주도하고 거기에 사실상 여운형이 실질적인 역할에서 배제됨으로써 인민공화국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손쉽게 전국적인 조직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이후에 박헌영의 해방 이후의 정치활동에서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 인민공화국이라는 어떤 용어도 박헌영이 주장한 거예요. 여운형은 조선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제안을 했는데 여운형의 조선공화국 제안은 이제 무시되고 박헌영에 의한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박헌영이 이렇게 급하게 인민공화국 수립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미군이 진주하니까 이제 우파 민족주의 세력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특히 송준호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8월 15일 그 전에 조선 총독부가 협력해서 이제 해방 이후에 치안 질서 협의를 요청하니까 송준호가 아직 우리는 해외 임시정부가 와야 된다. 또 미군이 와야만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논의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송준호 선생은 임장과 미군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군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파 자리들이 조직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선 연합군 미군을 환영하고 그 환영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임시정부 또 해외 독립운동가를 환영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파들도 서서히 이제 조직화가 되니까 박헌영이가 이제 다급해진 것이죠. 빨리 이 우파와의 대결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역시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진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9월 8일 날 인민공화국의 이제 조각,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9월 7일 날 밤에 사실상의 조각 명단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승만, 김구 선생을 인민공화국의 지도부에 추대를 하면서 인민공화국의 초대 지도자도 누구를 추대했냐? 이승만을 추대했어요. 이승만. 인민공화국 수반. 그 뭡니까? 사실 다 대통령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좌파, 특히 박헌영계의 인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박헌영이 주도한 인민공화국에서 왜 이승만을 가지고 인민공화국 수반으로 대통령으로 추대를 했느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 박헌영이 봤을 때도 공산당이 봤을 때도 인민공화국이라는 자칭 정부를 수립했을 때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승만에 대한 인물이 가장 적합하다고 자신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우파 민족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이제 이승만과 우파를 극렬 반대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좌파 공산주의 박헌영조차도 뭐예요? 이승만을 가지고 간판으로 내세워야지 인민공화국이 국내외적으로 정부적인 어떤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이승만과는 전혀 논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이승만을 초대 인민공화국 수반으로 추대한 거예요. 거기다 김구 선생도 같이 집어넣고 김구 선생은 아마 지금으로 치면 내무부 장관 정도? 그 정도에 김구 선생 명단도 올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인천 김성수 선생은 또 지금의 교육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또 장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물론 이승만, 김성수 선생은 전혀 여기에 동의하지도 않고 일전 논의가 없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7.18라고 하는 김성수도 교육부 장관이 임명했어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겠는데 우선은 이승만 박사를 가지고 인민공화국의 수반 대통령으로 추대했다는 얘기는 내가 몇 번 강조하지만 박헌영이도 이 인민공화국은 이승만을 간판으로 내세워야만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해방 직후에도 이미 이승만의 어떤 국내외적 명성이나 그가 새로운 신생공화국의 지도자라는 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는 좌파조차도 뭡니까?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승만의 이름을 내세워야지 인민공화국이 정통성을 갖고 뭐 국내적으로도 그래 이승만 박사가 수반이야? 그러면 인민공화국 뭐 괜찮지.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인민공화국 수립됐는데 이승만 박사가 수반이면 그래? 그러면 그 정도면 뭐 우리가 이걸 한 거예요. 이승만을 이용해서 인민공화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작을 꾸민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박헌영은 김일성과 같이 하는 공산주의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박헌영조차도 해방 직후 인민공화국 수립하면서 사실상의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추대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남한에서는 뭡니까? 좌우파를 불문하고 민주정권이 들어서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신생공화국의 지도자는 이승만이라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 우파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것을 하는 사람들도 이 과정은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몰라요. 인민공화국 수립되어지면서 박근혜가 이승만을 사실상의 인민공화국 대통령으로 추대한 요거 물론 본인은 다른 것이지만 이승만 박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의 위상이 그 정도였구나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왜 이승만 대통령, 김구, 김성수, 박헌영 공산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싸워야 할 타도의 대사를 가지고 이렇게 인민공화국 지도부의 대통령 자리에 각 부서 장관 자리에 올렸느냐. 바로 이제 간판으로 쓰려고 한 것이죠. 간판으로 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밑에 우리 지금 차관급 요게는 부장 뒤에 밑에 차장 지금으로 치면 차관급에는 다 싹 다 공산주의 세력을 포진했어요. 그러니까 뭐 인민공화국 수반이나 장관은 껍데기 뿐이고 실제적으로 그 밑에 차장이라고 하는 차관은 다 공산주의 세력을 박아가지고 사실상 인민공화국은 실질적으로 공산당이 운영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박헌영은 그 뒤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력 다 이 모든 걸 이제 다 각본을 짜고 이제 연출을 하고 이제 그걸 다 이제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지면서 이 인민공화국이 그러면서 인민공화국의 노선이 프롤레타리아 노선이다. 프롤레타리아 뭐야? 노동자 혁명 노선이라는 것이요. 물론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노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민공화국의 노선이 프롤레타리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산주의 노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프롤레타리아 노선이라고 한 것은 박헌영이 1945년 8월 20일 해방 직후 그 재건파를 구축하면서 8월 태제를 발표합니다. 8월 태제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정치 독트린이죠. 앞으로 박헌영 공산당 재건파는 어떤 노선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 8월 노선에 밝힌 것이 핵심이지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선이야. 공산주의 하자는 얘기죠. 그 노선을 가지고 인민공화국 수립하고 인민공화국의 수립 노선에다가 그대로 다 적용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월 태제에서 밝힌 공산당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선을 인민공화국 정치 노선에다 그대로 집어넣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무슨 해방 직후에 조선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전혀 그런 사회 경제적 조건이 아니었죠. 막스 이론에 의하면은 프롤레타리아가 다수가 차지하고 소수가 부르주아가 됐을 때 계급 혁명이 발생해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방 직후 당시 조선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당시 조선 사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막스 관점에서 계급으로 한번 분석해 봤을 때 소위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르주아라고 해봤자 뭐 조그만 자본가들이죠. 상점 뭐 소리가 소자산가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뭐 막스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산자 계급은 3%밖에 안 됐고 3% 이하였고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소위 말해
노동자들도 4%, 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뭐야? 대부분 다 농민이죠.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 따르더라도 당시 조선의 현실은 무슨 뭐 공산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다. 우선은 뭐예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농업사회인 조선을 농업 구조부터 해체돼야 돼요. 그게 우선 그런 사회 구조였어요. 근데 무슨 계급혁명이에요. 또 그 당시에 무슨 대다수 우리 조선 민중계 농민이거나 뭐 그래봤자 4, 5%의 노동자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공산주의를 알고 계급의식이 있겠어요. 프롤레타리아니 뭐 계급이니 노동자니 계급이니 예? 부르주아니 뭐 이런 거 하는 건 다 이제 그 지식인들 좌파 공산주의자들 좀 목물 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 입으로 떠들고 그러니까 이 당시 이들이 얘기한 건 다 이제 소위 배운 자들 또 청년들 이런 자들이 이제 그 어떤 마크스의 이론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니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조선의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일어날 상황이 아직 전근대적인 농업사회인데 여기서 무슨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벌어집니까? 아직 자산가도 없는데 소위 말해서 노동자 계급도 아주 소수인데 그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관념적으로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게끔 혁명을 의도적으로 끌고 가게끔 한 이론적인 자기적 이론이죠. 이걸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뭐 공산주의가 뭐하고 노동계급이 뭐하고 말이지 프롤레타리아가 뭔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진보적 인텔이라고 하는 지식인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그 당시에 이제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선동하고 뭐 노동 해방하자, 노동자, 농민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선동하는 것처럼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일반 해방 직후에 그 해방의 감격에 있는 조선 민중들이 이제 선동해가지고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이제 노동조합을 장악해가지고 노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이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노조를 만든 거예요. 노동조합을 이제. 노조가 있어야지 그게 노조가 원래 좌파 공산당의 가장 든든한 정치 기반이고 사실상 그 행동 대원들 아니에요. 그래서 급속하게 이제 노조들이 만들어지게 돼. 전국 노동자 평의회가 이때 만들어져요. 전국 노동자 평의회 줄여가지고 전평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민주노총의 전신이에요. 해방 때 지금으로부터 70몇 년 전에 지금의 민주노총의 전신은 바로 전평, 전국 노동자 평의회고 그 전평을 만든 게 바로 인민공화국이 주도했고 그게 뭔가 박헌영이 주도한 거예요. 공산당이 주도한 공산당 하부 조직, 노동 조직이 바로 전평이었던 거고 그것이 지금의 시대에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뭡니까? 민주노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적으로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이라는 것이 뭐 물론 80년대 중반 이후 운동권 주사파들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민노총이 정말 100만원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해방 직후에 박헌영이 만들었던 인민공화국을 통해서 만들었던 노조 조직화 전국 노동자 평의회 전평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 대한민국 남한 사회의 좌파 또 이 노조를 통한 공산주의 침투가 역사가 오래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뿌리 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그것에 반대해가지고 전평이 반대해가지고 한국노총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한국노총을 만든 사람이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한국노총은 그래서 원래는 이 전평이라고 하는 공산당 하부 조직과 싸우는 정말 우파 민족주의 노총으로 시작됐어요. 한국노총이. 그런데 그래서 이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평과 노조 싸움, 좌우 대결에서 일종의 전위 세력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 한국노총이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이 한국노총 또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좌경화되어 가지고 민노총과 완전히 그 우호 자매 노동조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노총도 사실상 그 내부에는 민주노총 멤버들이 장악해 가지고 지금 민주노총이 이중대가 된 것이 한국노총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은
원래 한국노총이 대다수 노동조합으로서 가장 세력이 컸죠. 그러다가 민주노총에게 밀려가지고. 그렇지만 한국노총 가입 그 노조원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노총도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더 이상 민주노총의 이중대 역할을 하지 말고 원래 한국노총이 설립됐을 때의 그런 우파, 민족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 건국까지 역할했던 그 노조로 원래 한국노총으로 되돌아갈 것을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계속 이게 민주노총에 휘둘려가지고 민주노총에 뭐 소위 말해서 꼬봉 역할이나 하지 말고 한국노총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걸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에 이 중앙인민위원회는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승만 박사를 지도자도 추대하고 김구 임시정부 주석도 뭐 지금으로 치면 내무부 장관 비슷한 그거에 넣었어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이미 중국에 임시정부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임시정부는 뭐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인민공화국은 뭐예요? 임시정부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뭐 좌파들이 나서가지고 임정을 띄우고 말이지 뭐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 인민공화국 수립할 때 좌파들은 뭔가 인민공화국을 무시해버리고 아예 무시하고 지 스스로 그냥 인민공화국 수립하고 지 멋대로 인민공화국 주석인 김구 선생을 가지고 임정의 주석인 김구 선생을 가지고 지 멋대로 인민공화국의 일개 부서 장관으로 임명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시간대만 얘기하는데 무슨 이종찬이니 뭐 최근에 그 어떤 해방 전국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 논쟁이 있어가지고 특히 그 지금 그 강북현이 등등 해가지고 이자들은 임정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 직후에는 임정을 무시해버리고 아예 지멋대로 나라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정부를 만들고 지멋대로 김구 선생을 가지고 임정의 일기 장관으로 임명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행편을 부렸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그냥 지금 거기에 좌파의 어떤 그런 전략 전술의 속임수에 이용당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껍데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뭐 임정 인사들도 집어넣고 추대하면서 실제 중앙인민위원회 55명 중 39명을 공산주의자를 구성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관급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세력은 다 공산주의자래요. 그러니까 후보위원 20명 중에서 공산당원이 16명이에요. 16명. 중앙의 후보위원. 그리고 내각부장은 장관인데 껍데기들은 명망 있는 사람들 되고 실질적인 내각 대리, 차관은 다 공산주의야. 실질적으로 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들이 장악하고 그들이 실무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고 껍데기만 표면만 그럴듯하게 우파, 민족주의자들, 임시정부 인사들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봉암도 공산주의자였다가 해방 직후에 박헌영이가 재건파를 이끌어가지고 막 독단제로 나가고 지멋대로 하고 완전히 독립과는 상관없는 분리주의 운동을 하니까 이 조봉암이가 공산당을 탈퇴하고 공산주의를 버리고 전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박헌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그 편지 내용 중에 조봉암이 그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박헌영의 실책을, 잘못을 아주 냉정하게 따갑게 질책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앙하고 지방을 불문하고 인민위원회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정치 구락부라. 그러니까 박헌영이 주도한 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자들의 정치 구락부고 중앙인민위원회 중에서 과연 비공산주의자가 몇 명이 되는가? 다 공산주의자. 박헌영의 조직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불만을 품고 노선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 조봉암이가 공산당을 탈퇴하고 전향을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고 노동부 장관이 돼가지고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농지개혁을 실무적으로 한 사람이 또 조봉암입니다. 뭐 이런 또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인민공화국의 수립은 박헌영이가 해방 직후에 정치 조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이간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했던 것이죠. 반면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을 주도했던 여운형은 완전히 그냥 뭐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인민공화국의 중요한 중앙 조직을 구성할 때는 테러를 당해가지고 2주 동안 아무 역할도 못하고 이 테러로 아마
제가 봐가지고는 박헌영계 재건파에서 했을 겁니다. 아예 그냥 여운형을 가지고 뭡니까 중앙 그 인민공화국 조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박헌영이 주도해가지고 껍데기만 그냥 이승만 대통령을 지도자로 내세우고 김성수 선생 끼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뭡니까 재건 공산당들이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인민공화국은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직 나라가 뭐 생긴 줄 아는데 지멋대로 나라를 가칭이죠. 가칭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박헌영의 의도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방송 시작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여운형이가 친밀하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이게 미군이 들어와서야 뭔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논의가 가능한데 아직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말이지 이제 미군 맞들어가지고 내가 사실상의 정부니까 미군은 우리 정부를 상대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거 당연히 미국과 미군이 당연히 이거 뭐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여운형이 애초부터 초장부터 미국에게 불신을 사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 저 여운형이는 결국 공산당원이구나. 저 결국은 뭐 박헌영 패거리구나 이렇게 인식하게끔 되는 요인을 여운형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공화국이라는 나라 정부를 수집하면서 아무런 뭐 사전 절차도 없고 뭐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지네들끼리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작당해가지고 미군이 이제 들어오니까 급히 그것도 야밤에 저녁 먹고 경기 여고 강당에 모여가지고 주로 좌파 공산주의 인사들만 모여고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공화국 수립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그 다음날 지멋대로 말입니다. 내각을 구성하고 그걸 정부라고 떡 내놓으니까 그래서 이 인민공화국이 사실은 이제 해방 직후 남한에서 뭡니까 하나의 이제 큰 장애물이 되고 골칫거리가 되고 이게 좌우가 대립되어지고 대한민국 전국이 혼란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박헌영이 만든 인민공화국은 뭡니까 북한에 이제 김일성 정권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박헌영은 뭐예요? 내가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남한에서 이렇게 주도력을 갖게 되면은 이제 통일되어진 한반도는 공산주의 국가, 공산국가가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될 것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박헌영은 김일성이라는 존재에 가지고 크게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해방 직전에 조선공산당 조직을 비밀리에 하면서 활동한 거나 또 모스크바의 관계성에서는 여운형이 그래도 박헌영이가 자주 소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한에서 이렇게 인국민공화국을 조립해가지고 주도를 갖게 되면은 독립국가의 지도자는 내가 될 것이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박헌영은 뭐 김일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고 결국 소련의 선택을 받은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고 박헌영은 그 밑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6.25 전쟁 책임을 묻고 박헌영은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숙청당해 가지고 처형당하게 되죠. 참 역사의 아이러니고 참 공산당 조직이 어떤 아주 그 냉혈적인 그런 속성을 보여주는데 하여간에 해방 직후의 상황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민공화국 수립이 결정적으로 사실은 뭐예요? 박헌영에게는 뭐 의외된 간에 승리가 됐던 것이고 여운형은 완전히 실패가 됐던 것이고 큰 실패가 된 거고 이후에 사실 여운형이가 저 사람이 저게 뭐 공산주의자 아닌가 저 사람이 박헌영하고 같은 패거리 아닌가 평생 그런 의심과 의혹에 따라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을 여운형 스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한심한 것은 여운형이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한 3주 동안 건국준비회를 만들고 건국준비에 따라가지고 지방조직이 145개나 생기고 했으니까 그걸 오히려 잘 살렸더라면은 뭔가 미군이 들어와도 미군하고 잘 타협해가지고 협상해가지고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거 홀라당 다 그냥 박헌영에게 뺏겨버리고 재건파들이 장악해가지고 자기는 뭡니까 이제 건준 인민공화국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인민공화국 주석으로서 그냥 대표로서 이제 여운형 그 주석으로 이제 추대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여운형 이렇게 된 거예요. 총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승만 그때 박사였죠.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인민공화국 수립은 결정적으로 박헌영이 승리하고 여운형이 패배함으로써 또 여운형의 가장 정치적 실패다. 이때부터 계속 여운형은 실패를 반복하고 박헌영에게 계속 뭡니까?
예? 이용당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비극적으로 암살당하는 그런 계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민공화국 수립은 해방 직후에 남한의 정치 국정 어떤 정세를 파악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그래서 좌파가 정말로 하나의 자기들이 만든 임의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인 조직화 세력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앞서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박헌영조차도 인민공화국의 간판은 이승만을 내세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자들이 뭐 이승만은 특히 좌파 주사파들이 뭐 미국의 앞잡이고 일부 친일파 우파들이 추대해가지고 아무런 지지도 없었는데 됐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죠. 그야말로 이승만 박사는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심지어 공산당조차도 간판으로 이용할 만큼 신망을 받던 또 독립되어진 새로운 국가의 지도자는 이승만이었다라고 하는 인식에는 좌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걸 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그 막전막후 그 과정을 또 이제 미군이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내밀한 사건들 그 속에서 박헌영의 어떤 의도 일종의 공작 여운형의 실패 주도 면밀하지 못한 여운형의 어떤 단점이 드러난 이 사건을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미군이 들어오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군정이 실시되어지는데 미군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해방 직후의 국내 정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